또 한편으로 재밌다. 이렇게 해서 관심도를 제고한 건 또 성과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국정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모섬이죠, 모섬.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모섬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서 또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이익에 부합하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또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또 그걸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내부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또 명예 이익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어떤 조직의 책임자 또는 어떤 조직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사실 거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종류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흥하는 가게가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흥하고 망하는 게 객관적 조건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 주체, 주관자들의 태도와 마인드, 행동에 달려 있어요. 특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무, 이런 공직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야말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대처럼 망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정조대처럼 흥하는 시대도 있었던 거죠. 거기서 제일 큰 차이는 결국 선조와 정조의 마인드 차이였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진지하게 세상을 둘러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게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그 별 무겁지는 않겠지만 징을 들고 다니면서 징철하고 가지고 다니는 그 태도 자체만 해도 지방 관아의 관리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자기 고을에 있는 주민이 혹시 징체 들고 한번 쳐버리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게 경계의 효과죠. 공직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자기가 보고서라고 이렇게 써서 상신을 냈으면 자기가 써놓은 글자의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난 이 안에 있는 것만 대체적으로 물어보죠. 자기가 써놓고 몰라요. 아마 실무자가 썼을 테고 과장이 챙겨봤을 거고 국장이 점검했을 거고 또 뭐 실장이든 아니면 차관 거쳐서 장관까지 봤을 텐데 각각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다 거쳤을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써놓은 책임져야 될 사인한 그 문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은 이제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일선의 실무자만 손끝으로 이렇게 필요한 꼭 해야 되는 것만 까작까작 깨작 이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정말로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최소한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다시 또 한 6개월 이렇게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 되죠.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해요.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죠. 그냥 자기 하던 일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국무회의 때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관의 책임자 지금은 이제 장관님들이 아마 자체 업무 보고도 했겠죠. 이제 각 실 단위, 뭐 국 단위, 과 단위도 그 소속 그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관료 조직의 특성인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관료제의 특성이죠. 가장 젊은, 가장 권한 없는, 가장 신참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이 꼰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동떨어지, 왜냐하면 이 지위가 계급이 올라갈수록 자꾸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죠. 한 계단씩 자꾸 멀어져요. 나중에는 권위와 권력만 남는 상태가 되면 뭐 부하들은 눈앞에서는 복종하고 따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흉보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전에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소통 통로가 좀 다양해지면 그게 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저한테 막 다 들어가요. 메시지로 들어오고 뭐 쪽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조직이 아래 위가 소통이 잘 되면 그런 그 꼰대 노릇하는 사람들은 좀 견뎌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각 부서 내 자기 팀 내에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특히 이제 계급이 높은 우리 관리자일수록 좀 현장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일선 직원들, 하위 직원들, 신참 직원들, 신입 직원들의 얘기를 좀 자주 들어보는 브레인스토밍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게 본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조직에게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에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하나 좀 마저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이 총리님 제가 이 얘기는 아까 못했는데 이 얘기는 메모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전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은 잘 할 거예요. 그럼 제가 공직사회는 그런 건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거냐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스스로 모르는 뭔가의 문제점 또는 우리 구성원 중에 일탈하는 소수의 일탈행위, 소위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보던 걸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느껴집니다. 보면서도 캐치가 안 돼요. 눈에 스치긴 했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가 뭐냐면 그게 국회 같은 거예요. 특히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무슨 비판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새겨서 잘 받아들여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바빠서 못했는데 조만간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에서 지적된 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국회용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언론, 뭐 이런 시민단체, 야당, 국회, 또 감사기관 뭐 이런 데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 시정을 했는지, 그들의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잘못된 경우는 그건 이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죠. 어쨌든 이걸 처리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주시고 다음 아마 뭐 6개월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업무 보고를 하면 주로는 이제 기존에 지적됐던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을 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와 지방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점검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방정부들의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지 나름 뭐 의회 제도나 다 있긴 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각 부처 단위로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방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보고회라고 하는 게 너무 긴장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처음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좀 부드러운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일이거든요. 약간 이게 느낌이 좀 멀어 보이지만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만큼이나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의 삶에 치명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걸 당연히 아실 테니까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국무회의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역전됐다고 해요. 이제 과거에는 언제나 1등이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하는 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정확하게 맞는 거죠. 민도가 좀 높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잘 쓰여지고 모든 공식적인 권력 배분, 권력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 되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사회가 되죠. 그게 또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음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해가 있는데 오늘이 이제 보고의 마지막이니까 사실 말이 없으면 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데 제가 주변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맨 뭐 문제 있는 거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야단치는데 잘한 거 칭찬을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무 보고를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준비된 게 있으면 준비된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이 보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보입니다.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한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새 정부 6개월 핵심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핵심 성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였고 범부처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해운기업 2개사도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둘째, 해운항만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를 2배로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6척도 준공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해양수산 저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수출액은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2028년 UN 해양총회의 대한민국 유치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 내년에 많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엄선해서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전통 수산업의 혁신, 해양 주권 확립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입니다. 첫 번째,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북극 항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7월부터 10월은 일반 선박만으로도 북극 항로 운항이 가능하고 그 앞뒤로 2개월은 쇄빙선을 이용하여 운항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은 안전상 이유로 현재는 운항이 제한적이지만 운항 가능 기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러시아 수역을 통과하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국 동향입니다. 중국의 하이제 해운은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였고 뉴뉴시핑도 올해에만 22번 북극 항로를 운항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37조 원 규모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북극 항로 상업 운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국지 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러 제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대러 제재가 해소가 되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LNG, 원자재 수송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러 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캐나다로 향하는 북서 항로 시범 운항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 거점 조성을 위해 금일 오전에 국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항 3.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사법, 금융, 기업 인프라도 집적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해운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등 교통물류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5극 3특 중 1극인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동남권 발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범한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통해서 동남권 투자공사에서 투자할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수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어업 생산 구조를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우선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집중 감축하겠습니다. 예컨대 근해 어선의 약 40%를 5년간 시한을 정해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은 어선은 대형화, 현대화를 유도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은퇴하는 어업인들에게는 대체 일자리 지원 등 소득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을 해보면 어업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연례적인 사업을 반복을 하면 우리의 어선어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어업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업은 스마트화, 규모화를 통해 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먼 바다와 동해에서도 신규 양식 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지구도 지정하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기준 K푸드 수출액 중 수산식품은 약 24%를 점유하고 3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김입니다. 국산 김은 세계 교역량의 72%를 차지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1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성공은 스낵김과 같은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과 함께 한류 마케팅이 합쳐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도 김 수요 급증에 맞춰 지난해와 올해 양식장을 3,000헥타르 이상 추가 개발해서 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이외에도 참치, 굴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식품 수출액 40억 달러,
김수출액 15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주권을 확립하고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퇴거에서 납포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고 벌금 한도를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제5차 독도 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무인 도서 관리를 위해 2027년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유엔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년 초에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범부처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같은 해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유엔 해양총회는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까지 확장된 정상외교의 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새로운 바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4,100명의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15쪽입니다.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 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불법 외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고 마약, 미립국 등 해양으로 유입되는 국경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국토 면적의 4.5배인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위성 등을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 구축과 경비함 증강 배치를 통해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선의 대응은 사고 이전의 예방이라는 신념하에 선박 교통강제를 확대하고 연안 순찰 드론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구조, 안전장비를 확충하여 국민과 경찰관 모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 재난에 즉각 투입 가능한 특수구조대 등 구조 역량을 보강하고 긴급구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안전 중심의 수사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업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와 해양 오염을 동반하는 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R&D 등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첨단 교육 훈련과 현장 인력을 보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경찰청의 그 연간으로 따지면 이유 사유를 불문하고 일종의 순환사고, 해난사고, 해난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그 연안 사고에 금년도에 103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박에서 그러니까 해상에서 사고 난 것이 6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하게 되면 한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연간 추세로는 늘어가는 중이에요, 줄어가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예. 그 바다에 빠져서 익사 사고가 제일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박 내에서 무슨 사고 예. 이런 거나 그 60몇 건? 그러니까 선박 사고는 이제 어민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요. 어민들은 이제 구명조끼도 이렇게 착용하는데 다만 이제 연안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갯바위라든지 낚시하다 죽는 사람. 예, 그런 분들이 사망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낚시객들 사망자는 연간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바다에 배 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갯바위 낚시하든지 가리지 말고. 그 저희가 낚시 선박이 연 한 4,000척 정도 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망으로 이야기하면 낚시어선의 사망은 제 기억으로 16명으로 알고 그렇게 있는데 많지 않군요. 오히려 예, 예. 그러면 저기 갯바위 낚시 이런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갯바위 낚시하고 합하게 되면 합쳐서?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갯바위 낚시가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선상 낚시보다? 예, 갯바위하고 이제 갯바위 낚시가 많이 사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갯바위 낚시도 맨날 사고 나던 데서 사고 나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현장을 더 자주 순찰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위험 지역은 저희가 출입 금지 구역을 지정해 놓습니다. 요게 이제 4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요 4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줄어든다니까 다행이죠. 자, 그러면 서면 준비된 거 가지고 좀 볼까요? 현재로서는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극 항로 개척이죠. 아까 보니까 그 여름 석 달 그리고 조금 쇠빙선을 대동하고 다녀야 되는 게 전후로 한 달 정도. 그럼 그 7월 말부터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쇠빙선 없이도 다닐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예, 한 4개월 정도는 쇠빙선 없이도 다닐 수는 있고요. 예, 아마 러시아에서 제도적으로 쇠빙선을 붙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물리적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쇠빙선이 필요하긴 하겠죠. 인도선 같은 개념으로. 예, 선도하는 네네. 의미로 예,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유럽까지 가는 거리나 비용이나 시간이 약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름철에 쇠빙선 없이 갈 수 있는 기간에는 만약 유럽으로 가는 화물이라면 물론 중간에 기차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만적하고 유럽으로 바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저기 남쪽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의 제한 요소는 항로가 잘 개발이 안 돼 있고 좀 잘 모르고 예, 수심도 좀 얕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확인도 좀 불확실하고 항로가 정확하게 개척이 안 돼 있다. 그런 문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국제 정세 러시아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러시아 영해를 지나지 않고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북동항로 가는 수역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해거나 이이지라서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다고. 경제 수역, 이제시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럼 거기 지나가는 거 거기서 뭘 잡는 거 말고 지나가는 것도 거기 통제를 받아요? 예, 국제법적으로는 뭐 이이지는 당연하고요. 영해도 그 무해 통항이라고 해서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단순 지나가는데. 통과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빙이 열거나 이 열악한 데는 연안국이 좀 더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러시아는 이제 통제권을 주장을 하고요. 더 위해 주겠다 우리가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쇠빙선도 자국 쇠빙선을 앞장 세워서 운항을 해라 뭐 이런. 근데 문제는 쇠빙선 비용을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게 국제 제재 위반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은 전기 항로를 개항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건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이걸 합의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제 제재를 해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파악하고 있기는 자회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하면 요 자회사는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갈 일은 없는 선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당해 상관없다. 뭐 상관없다. 네, 북구항로 추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국적 선사인 코스코는 현재 북극 항로를 다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중소 선사가 있습니다. 윤요 시핑이라든지 하이제라든지 이 시핑들은 조그만 회사고 사실 대미나 유럽 쪽에 그 경제 제재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측하고 그런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 지금 러시아 쪽에 세빙선 에스코트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자유운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항로라고 하는 게 특성이 초기에 선점을 하면 나중에 진입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기 항로를 개척하고 거기를 계속 항로를 많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열리고 나면 우리는 그때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때요? 먼저 운항한 경험을 통해서 뭐 운항 경험, 노하우, 데이터들을 이제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운항상의 안정감, 뭐 효율성 이런 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화주들한테 더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초기에 꼭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개념으로라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항로 개발도 하고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쨌든 부산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요 한 사이클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그쪽 지나가 본 일이 없나 보죠? 그 항로를 전체로. 전체를 컨테이너로 해서 운항한 적은 없고요. 이제 벌크 화물이라고 해서 이게 뭐 컨테이너가 아닌 화물을 러시아하고 우리 항만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저희들이 5번 정도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 그냥 그거는 북극 항로라기보다는 러시아와 대한민국 사이 항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겹치는 북극 거. 항로를 일부를 운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 유럽으로 가는 진정한 의미의 북극 항로를 실제 가본 일은 아직 한 번도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테이너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뭘로는 가봤어요? 탐험선으로? 그 다른 걸로 뭐 5차례 가봤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북극 항로 추진본부장입니다. 과거 5차례 저희가 그 운항을 한 적은 있는데 유럽까지? 유럽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유럽 근처에 야말 반도라고 있습니다. 야말 그 야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싣고 국내에서 갔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까지 간 건 아닙니다. 거기서는 뭐 그렇게 멀지 않다. 유럽까지. 예, 그렇습니다. 야말 반도가 있어요.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탐험한다 생각하고 잘 좀 연구하든 하고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호기심인데 8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런 게 있어서 부산항 신항 7부도 1개소가 완전 자동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왜 감이 잘 안 와서? 야외에는 사람이 없죠.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화는 그 항만 내에 있는 크레인이나 운송 장비 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게 자동화입니다. 대신에 전체 컨트롤 센터에서 다 크레인을 보고?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자동화고요.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와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의 판단이라든지 작동까지도 그 저희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동화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자동화라기보다는 무인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동화, 다음은 인공지능화. 아까 그 얘기 중에 북극 항로에 세빙선 임차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통해서 하면 제재는 손자회사 정도에 끊기고 그거는 뭐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 안 가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그 현재 러시아 쪽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러시아에서 그 운항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로사톰이라는 그 러시아 원자력 관련된 공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인데 거기서 정권을 가지고 있고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원칙적으로는 세빙선을 붙여야 되지만 여름에 그 유빙이 없거나 안전한 항로일 때는 세빙선을 면제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됐을 때 중국 선박들은 세빙선 에스코트 없이 다니거나 혹여 에스코트를 할 경우에 그 말씀하신 작은 중소선사들은 별도의 어떤 그 지불 방법을 통해서 지불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로 슬쩍 주고 뭐 이러나요? 모르게. 아무래도 위안화 결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내서 여름 한철이라도 좀 시범 항로라도 개척해서 어쨌든 자료 데이터 축적은 계속 해나가야 될 텐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선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름철에는 세빙선을 안 붙이고 운항을 하게 해줬단 말이죠. 뭐 똑같은 조건을 저희들도 뭐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외교 관계도 중요하겠네요.